먼저 내년도 입시인데요. 내년도 입시를 보면 전체 모집 인원이 올해 고3 아이보다 증가한다는 거죠. 4,000명 정도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입의 모집 인원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어느 해든지 그 해에 모집 인원을 다 뽑지 못하면 차차 연도로 2년 뒤로 2월을 시킵니다. 그럼 내년에 4,000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4,000명을 뽑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000명의 인원을 들여다보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 2,500명 정도가 증가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한 1,000명 정도, 논술도 한 1,200명 정도. 그래서 모집 인원이 올해보다는 더 늘어나는 해가 내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전형의 모집 인원도 한 6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학계열 올해 입시의 큰 하두였는데 이 부분도 수시에서 한 3,400명, 정시 한 1,500명 정도로 현재는 5,000명 정도를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여야 협의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시행계획에서 발표된 안을 보면 거의 4,976명 정도를 지금 뽑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의 기본 계획입니다. 대학 입시는 이러한 틀로 이루어집니다. 대학 입시는 먼저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의 2월이에요. 지금 여기 중3 학생들이 와 있는데 올 2월이에요. 그 2월에 정부는 대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중2 때 원래 2월 달에 발표해야 되는데 좀 빨리 발표했죠. 작년 12월 달에 2028 대입 개편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3 아이들은 그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서 입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사실 발표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고3하고 똑같은 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의 틀은. 그래서 정부는 대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이에요. 8월 말. 통상적으로 8월 27일 날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 8월 27일 날 기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의 일정이에요. 일정과 전형별 지원 자격, 이런 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본 사항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2학년 4월 말에 각 대학은 자기 대학의 입시를 발표합니다. 그것이 시행계획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 4월 달에 시행계획이 발표한 거예요. 시행계획은 각 대학이 자기 대학의 모집 인원을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 때 내신은 어떻게 반영하고 수능 최저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부분을 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입시는 다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 4월 달에 입시가 다 발표된 것인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내년 4월 달에 발표되는 시행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년 뒤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되는 시행계획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의 큰 틀은 수시와 정시가 있는 거죠. 수시냐 정시냐의 두 가지 틀로 갑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내신의 평가 방법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지만 입시의 틀은 똑같이 갑니다. 수시냐 정시냐라고 하는 거죠. 수시는 9월 달에 원서를 쓰는 것이고요. 정시는 12월 말에 원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로 돼 있어요. 그럼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 아니면 정시일 텐데 어떤 걸로 가는 게 잘 가는 걸까요? 수시로 가는 게 잘 가는 걸까요? 정시로 가는 게 잘 가는 걸까요? 수시가 훨씬 대학을 잘 간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수시가 잘 간다. 수시 좋아요. 정시가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저 한 명 딱 손 들었어요. 예. 정답은 뭐가 정답일까요? 그거는 학생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렇죠? 학교 내신 성적이 좋고 학교 생활을 잘한 아이는 수시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이고, 내신보다 수능이라고 하는 성적이 더 좋은 아이는 정시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체능 학생들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연출, 예체능 아이들인 거고요. 일반 학생들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가겠죠.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죠.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라는 걸 걸어놓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내신의 합격선은 낮아지고요. 수능 최저가 낮을수록 내신의 합격선은 높아져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은 더 높아져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내신을 갖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신을 가지고 내가 몇 등급인가? 등급. 지금 고1, 2는 9등급제의 등급을 갖고 있는 거죠. 그 9등급을 생각하면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 스카이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1점대 전반이어야 됩니다. 1.2, 1.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성한 정도로 간다면 1점대 후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서울권의 대학들이라면 2등급대에서 주로 형성이 된다. 1, 2등급에서 형성이 된다. 이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할까 할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내신을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일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우리 주위에서 어느 학교일까? 이걸 보면서 고등학교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반영을 하긴 하지만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수형 사과라고 하는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면 학생부 종합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가야 될 학과를 정한 다음에 학과와 관련된 과목에 집중하고 학과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는 이런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1단계 서류 평가예요. 서류는 학생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 면접으로 확인하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시험을 보는 전형. 시험을 보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그래서 논술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면 보통 일반고보다는 특목이나 자사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학력으로 보면 학력이 좀 높은 학교일 가능성이 커요. 그것이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수시죠, 수시. 정시는 수능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데 수능은 매년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에 봅니다. 올해는 지난주 목요일 날 11월 14일 날 수능 시험을 본 것이죠. 수능 성적을 갖고 뽑는 이런 전형을 우리는 정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내신이 낮아서 내신 8등급도 수능을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정시 모집입니다. 그런데 내신 8등급이 수능을 잘 보기에는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시는 이렇게 수시와 정시가 있고요.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고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쓸 때 6장의 원서를 가지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잘 정해서 원서를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형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 일정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내년에 원서를 쓰겠죠. 고2 학생들은 내년에 원서는 9월 8일부터 9월 11일 요 사이에 원서를 쓰게 됩니다. 수시 원서를 쓰게 되고요. 전형 기간은 시험을 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면 면접 시험을, 논술 전형 같으면 논술 시험을 보겠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자, 수능이 내년에는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1월 13일. 내년 수능이 아마 가장 빠른 수능인 것 같아요. 후년이 되면 아마 이게 한 뒤로 가겠죠. 세 번째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11월 13일 날 수능을 보고요. 수능 성적 통지는 12월 초인 12월 5일 금요일 날 성적이 발표되는 이런 구조예요. 내년 일정이. 자, 그러면 합격자 발표를 하겠죠. 내년에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수시 합격자가 12월 12일 날 마지막 발표가 되는 거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수능 보기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3학년 같은 경우 지금 합격된 애들이 있어요. 합격된 애들이 있고 아니면 아직 합격자 발표를 안 한 대학이 있어요. 안 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6개 다 붙을 수도 있죠. 물론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6개 다 붙었다 하더라도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됩니다. 등록 기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내년 등록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7일 이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 붙어도 등록은 한 군데만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기쁘다고 두 군데 다 등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등록을 한다. 자, 등록 기간 12월 15일부터 17일. 그러니까 수시에 붙었다고 그 다음날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저 등록 기간 내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 붙어도 한 군데만.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개 붙은 애가 한 군데만 등록하니까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면 떨어진 아이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부릅니다. 미등록, 등록하지 않았을 때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12월 23일 18시예요. 요 시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에 6장의 원서를 써서 학생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2월 23일 18시까지는 아직 떨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때 연락이 오면 걔는 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다 떨어졌다가 마지막 날 하나 붙으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는데 최초 합격에서 6개 다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6장 원서를 썼는데 최초 합격자 발표할 때 6개 다 붙었어. 원서를 잘 쓴 건가요? 못 쓴 건가요? 6장을 썼는데 6개를 다 붙어버렸어요.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그 아이가 전교 1등이야. 1.0이야. 내신이.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쭉 붙었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아닌데 6개 다 붙었어. 그러면 원서를 잘 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좀 낮춰서 붙을 때를 쓴 거예요. 6개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성적에 최고 꼭지를 쓴 원서를 잘 쓴 애는 어떤 애인가요? 일단 수시에서 최초 합격에 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다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충원 통보 마지막 날 12월 23일 18시에 극적으로 하나가 딱 붙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가 자기 성적에 최고점을 쓴 거죠. 그렇죠? 다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가 붙어. 굉장히 기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은. 저는 교직 생활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 반 아이였는데 다 떨어졌다가 마지막 날 딱 하나가 붙습니다. 걔는 저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붙으면 진짜 기쁜데요. 마지막에 붙는 게 슬픈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떨어져야 되는데 붙어버렸어. 누구죠? 수능을 잘 보내요. 수시 원서를 쓸 때는 붙기 위해서 썼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본 거야. 그럼 걔는 떨어진 게 다행인 거예요. 왜? 좋은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 모집에 원서를 쓸 수 있으니까요. 수시에 붙으면 원서를 못 쓰는 거거든요, 정시를. 그렇죠? 그래서 수시를 썼을 때는 붙기 위해서 썼는데 떨어졌을 땐 슬펐지만 수능을 잘 봤어. 그러면 걔는 떨어진 게 다행인 거죠. 이 충원 기간에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걔는. 연락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12월 23일 18시에 핸드폰이 울려. 어떻게 된 거죠? 하나가 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시 납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아이는 수시에 합격한 거예요. 정시를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형은 연락이 올까 봐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하십니다. 자, 수시 기간에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대학은 연락을 했다는 근거만 남기는 거예요. 근거. 아니면 웹상에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걔는 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 안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 그냥 받거나 안 받거나 걔는 합격자예요. 합격자이기 때문에 정시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피할 것이 아니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입시는 끝나는 거다. 붙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자, 다 떨어진 아이. 떨어진 아이는 이제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정시는 군이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군이 있고요. 군별로 하나씩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원서 접수 기간이 내년에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연말에 원서를 쓰는 겁니다. 수시 합격자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고 수시 떨어진 아이는 연말에 원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하 나머지 일정은 수시랑 똑같아요. 합격자 발표하죠. 2월 2일 날. 그런데 여기도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5일 이 사이에 하나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시는 3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3개 다 붙는 아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원서를 쓰는 것이고요. 대학은 미등록이 나타나면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을 시킵니다. 미등록 충원이라고 하는 거죠. 미등록 충원 통보 마감 2월 12일 18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시에 원서를 썼다면 2월 10일 18시까지
아직 떨어진 게 아닌 거고요. 연락이 오면 합격이 되는 거죠. 자, 수시 원서 써서 떨어졌는데, 정시 원서 썼는데 2월 12일 18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면 정시도 떨어진 거죠. 수시 떨어졌는데 정시도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죠? 재수해야 되죠. 근데 입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재수하기 전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모집은 2월 20일부터 2월 27일 요때 벌어집니다. 수시 합격자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정시 합격하고 등록하면 걔도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다 떨어진 아이들끼리 하는 것 추가 모집입니다. 올해 2월 22일을 기준으로 154개 대학에서 무려 13,000명의 추가 모집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모집이 뭐 이상한 대학이 추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지방 거점 국립대학원 찾아봤어요. 서울에 덕성여대 22명, 동국대 11명, 서울여대 12명, 숭실대 18명, 한국여대 18명, 한양대 17명, 홍익대 31명, 서울중앙대 19명. 많이 발생하죠. 추가 모집은 왜 발생하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 개 붙은 애가 한 군데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등록이 나타나니까 대학은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자를 합니다. 그게 충원이에요. 그러면 충원 합격된 아이는 등록을 하겠죠. 먼저 등록한 애가 다른 대학에 붙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뻥크가 나니까 또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또 등록을 하겠죠. 근데 먼저 등록한 아이는 또 어떻게 되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이러다가 충원 기간 일주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추가 모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입시가 추가 수시에 붙은 애는 지원 자격 없어요. 걔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시도 붙고 끝이에요. 걔도 등록하면서 끝이에요. 다 떨어진 아이들끼리 추가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추가 모집은 2월 20일부터인데 2월 20일이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요. 보통 2월 8, 9, 10에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애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너 추가 모집 왔으니까 원서 써봐라. 이게 전화를 해주는데 여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전화를 받아요. 그래도 통화 가능해요. 남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애들이 통화가 불가능해요. 어머님이 기억하세요. 애가 붙었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떨어졌다면 추가 모집이 있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시는 6번 원서를 쓸 수 있고 정시는 3번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추가 모집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애가 선생님 저 154개 대학 다 쓸래요. 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써도 됩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50개를 쓰려면 전용료가 엄청나게 들어요. 얼마 정도 들죠? 대충 5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쓸 문제는 아니고요. 성적에 맞게끔 추가 모집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시는 수시, 정시 추가에 3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3번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나온 문제가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나 영어처럼 지문이 있는 그런 문제에서 지문을 읽었는데도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은 킬러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수학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여러 개 공식을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킬러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작년에는 수능이 좀 어려웠던 해이고 올해는 좀 쉬웠던 해죠. 쉬웠던 해인데 이것도 이제 발표를 해봐야 알아요. 근데 올해 진짜 수능이 너무 쉽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좀 어렵고 쉽고 좀 해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어나 수학처럼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어려우나 쉬우나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어려우나 쉬우나 줄 세워서 등급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쉬울 때는 하나 틀리면 큰일 나요. 순위가 쫙 밀리게 되고 어려우면 한두 개 틀려도 괜찮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다만 영어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등급 이론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BS 교재 연계율은 50%를 유지하고 있고요. EBS 연계 교재는 2권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2권이에요. 2권인데 과목별 2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중3 아이들부터는 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어져요. 중3 아이들은. 그래서 똑같이 보는데 고1, 2 학생들은 이거와 같아요.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선택.
수학,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이 등급이 필요한 거고요. 정시는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필요한 것인데 내가 취득한 나의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보이지 않아요. 그 원점수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나의 점수를 만드는 게 표준점수고요. 표준점수에서 국어나 수학은 평균을 100에 맞추는 거예요. 평균을 100. 탐구는 평균을 50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로 나눠서 Z점수라는 걸 만든 다음에 국어 수학은 평균이 100이니까 100 플러스 20Z 이렇게 해서 점수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가 좀 높아지고 문제가 쉬우면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만 갖고는 사실은 얘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를 보면 학부형님들은 백분위 점수를 보세요.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는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의 퍼센트예요. 백분위가 100이면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100%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몇 등이죠? 1등이죠. 그렇죠? 백분위가 0이면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0%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 몇 등이에요? 꼴등이죠. 그래서 백분위 보시면 돼요. 백분위 봤더니 백분위가 99, 98 정도 된다. 그럼 얘 서울대 갈래다. 얘는 어디 의대 갈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분위를 봤더니 백분위 평균이 50도 안 되더라. 그럼 얘는 한참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3 아이들은 저 선택 과목이 다 없어져요. 다 똑같이 봐요. 공통 과목만 가는 거예요. 자, 독서문학 공통의 화작 언매 선택이고요. 수학도 수윤리 공통의 확률,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수학을 보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좀 쉽고 미적, 기하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선택이니까 쉬운 확통을 선택한 애랑 어려운 미적을 선택한 애를 점수계를 산정할 때 똑같이 하면 어려운 거를 보내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점수 산출을 하는 그런 구조다. 조정점수예요. 조정점수. 수능은 원점수가 없고 표준점수를 씁니다. 표준점수를 쓴다는 거는 내 점수에서 평균 뺀 걸 편차로 나눠서 이 Z점수라는 걸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점수를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미적분을 본 아이의 공통 과목 수일리 점수에 편차를 곱해주고 평균을 더해줘요. 조정한 것을 표준화시킨 다음에 공통 과목이 75%니까 곱하기 0.75, 선택 과목은 25%니까 곱하기 0.25 해서 점수 산출을 합니다. 이 개념은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과목을 본 아이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올려주고 쉬운 과목을 본 아이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수학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계 아이들이 미적이나 기하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데 자연계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본 아이를 조정을 해버리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을 보면 이 자연계를 본 아이들이 미적을 봤잖아요. 점수가 높으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이 문과로 교차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실제로 작년에 해보니까 연대 자연계 화공생명 정도 가는 아이가 교차를 했더니 서울대 경영을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아이예요. 얘는 미적을 봐가지고 백분위 94% 했고 그다음에 과탐을 봐서 백분위 95, 80다 정도 한 애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서를 써보니까 자연계인 중대 전자전기 떨어졌고요. 서강대 지식융합 떨어졌는데 연대 경제를 가니까 붙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시 모집은 좋은 수학 점수를 갖고 자연계 애들이 문과 쪽으로 교차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3 아이들부터는 이러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이 선택 과목 없이 똑같이 본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거는 그래도 수학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오신 중3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2등급, 70점 3등급인데 문제가 쉽고 어렵고에 따라서 이 누적 인원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빨간색이 작년이에요. 작년에는 영어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즉 1등급이 4.7%였어요. 재작년에는 7.83%였어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올해는 얼마나 될까요? 올해는 문제가 조금 쉬운 것으로 나오니까 한 6, 7%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